네, 오늘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또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8시에 끝났고요. 지금 개표가 한창이죠. 여야 모두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첫 선거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 전망과 함께 국감이 한창인 국회 상황까지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투표 끝났고 이제 개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전남 곡성 군수는 개표가 아, 완전히 확실히 끝났더라고요. 났습니다. 예.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세 군데와 서울교육감 선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2대 2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60%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국민의힘 후보, 예, 유일한 또 후보죠. 인천 강화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곡성은 말씀드린 대로 당선자가 민주당으로 확정됐고요. 관심을 모았던 영광에서는 진보당 후보의 초기 약진이 좀 있었는데 곧바로 역전이 되면서 지금은 예. 민주당 후보가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2대 2로 나누고 서울교육감은 뭐 정당 추천이 없습니다만 보수와 진보의 단일 후보 대결이 있었잖아요. 예.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좀 앞서가는 걸로 봐서 결과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굴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과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걸 평론가님께서 정리를 다 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이번 선거의 뭐 결과에 따라서 여야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고 그의 의미를 좀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예. 좀 이따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여기를 6번이나 내려갔어요. 그렇죠. 3일 간격으로 내려갔다고 할 정도고 엄청 여기에 이제 다 걸기 했는데 60%가 좀 넘는 득표율, 좀 더 물론 개표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김재윤 전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 득표율이 63%였어요. 거기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로 수세랄까? 좀 곤경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상당히 개혁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워온 한동훈 대표가 여기를 무난히 수성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번 이 재보선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 교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여야가 얼만큼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 영광에서 조국 혁신당도 상당히 진보했었어요. 제가 상당히 전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전남 영광 곡성이 당연히 민주당 텃밭인데 지난번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만 얻었잖아요. 지역구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구 후보를 아예 안 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영광이나 곡성에서 한석을 차지하는 게 조국 대표로서 굉장히 의미가 컸었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예. 상당히 박빙이라고 봤었는데, 여전히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곡성 당선이 확정됐고 이제 발표했어요. 네. 이제 개표 끝났고 거의 영광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영광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요. 조국 혁신당은 이제 한계를 또 느끼는 거죠. 민주당의 텃밭에서. 다시 말하면 호남에서는 아직은 정권 심판론이 이 분산되면 안 되겠다는 전략적 판단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혁신당이 초반에 상당히 앞서갔다기보다도 상당히 분투했던 거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화하고 금정은 여기는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 텃밭이란 말이에요. 다 두 군데가 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부산 금정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아직 뭐 결과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면 한동훈 대표 입지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아주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만약에 금정에서 패배를 하면 이런 이제 발언의 어떤 그 위력이라고 할까?
발언의 무게 이런 게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마 친윤 핵심들이 친윤계가 아마 십자포화를 퍼부을 거예요. 금정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서 볼 때 다른 곳도 다른 곳입니다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부산 금정에서의 선거 승리가 아마 결정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아직 뭐 완전히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정 선거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뭐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이번 재보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좀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요. 사전 투표율은 20.63%, 그리고 오늘 최종 투표율은 47.2%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이 정도 투표율이면 뭐 잘 나온 겁니까? 잘이다 뭐 못 나왔다 이거보다도 상당히 저조한 것이죠. 저조하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번 내려가면서 정말 올인을 한 그런 곳인데 예. 이 경우는 거의 본인의 대표직을 걸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보선이 끝난 뒤로 예정된 이 이른바 용산의 독대, 아하.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그렇죠. 이게 만약에 금정에서 질 경우에는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또 이게 이 당선이 되더라도 가까스로 된다. 뭐 몇 퍼센트 안 됐고 아주 힘겹게 이겼다. 그러면 의제의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 한동훈 대표의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파워 있게 이 독대에 임하느냐. 이 독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나자고 해놓고 부산 금정도 못 지키고 용산에 가게 되면 이거 자체가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의제 선점이랄까 선정에서도 상당히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결과대로 한 60% 전후의 득표율을 성공시킨다면 아까 이제 앵커 말씀하셨지만 낮은 투표율에는 뭐 여당이 조직표가 유리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공식이 이번에는 좀 안 통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권 심판론이랄지 또 특히나 요새 명태균 씨로 비롯된 여러 가지 그 파동으로 인해서 여권이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의제가 만약에 금정 결과에서 잘못 나오게 되면 예. 이 용산에서는 봐라 뭐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결과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분은 앞으로 여권의 향후 파워 게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결과다. 물론 아직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대개 이제 투표라는 게 저 정도 개표해 보면요 크게 뒤집히지 않아요. 뭐 개표 방송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예. 이게 이제 균질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금정 지역 야권 후보 단일화로 또 여야 혼전이 벌어졌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재보궐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낮게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여권이 유리할 거예요. 예. 일반적인 투표 이제 이론으로 볼 때 조직표라는 게 있는 거니까 야당보다는 여당이. 근데 금정이라는 데가 워낙 뭐 여당이 센 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거 잘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됐었다고요. 단일화가 되고 있는 데다 지금 워낙 지금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민심 위반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정에서 이 야당이 이기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정에서 여당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뭐 예당이 어려서 이미 개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뭐 투표 영역이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런 식의 분석이 불가피한 것이긴 합니다만 금정에서 이기고 지기고의 문제가 이제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권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아니 실릴 거다. 우리 박상민 평론가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금정에서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 게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겼다 하더라도 이번에 아무튼 간에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론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금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정에서조차도 아무리 야당 후보가 단일화가 된 거이긴 하지만 금정에서조차도 이게 야당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아직 결과는 예. 뭐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점을 여권이 인식해서 그게 본질인 것이지 구청장 선거 한두 명 지고 이기고가 지금 이 현재 정권을 전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 예. 생각은 뭐 교수님 말씀이 다 맞지만 이제 큰 선거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한두 지역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현재 판세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또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정당 추천은 없었지만 서울교육감 선거 결과가 좀 뜻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로 갔는데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좀 안 됐거든요. 막판에. 그리고 진보는 단일화를 했고 그런 점이 영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지금 예상 이 개표의 현황을 보면 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어떤 그 현재의 세력 구도를 보여주는 선거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만약에 지금 결과대로 좀 이 진보 후보가 더 표차를 많이 벌리면서 당선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도 특히 서울시의 그 오세훈 시장이 지원 유세에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초 단체장 위주로 좀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해요. 일단 지금 금정 같은 경우는 개표 10%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60.3%, 민주당 김경주 후보가 39.7%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금정 선거를 두고는 이렇게 뭐 신경전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뭐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민주당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혁신당이라든지 진보당 이쪽 후보들이 얼마나 좀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까지의 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이 아직은 좀 이 호남 지역에서 세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아직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죠. 예, 근데 예. 단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난 선거 때 비례해서 말이죠. 예.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안 냈으니까 지난 4월달 총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과 별 차이가 안 났어요. 호남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호남이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선거에서 가장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이 호남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뭐 다 각자의 생각대로 합니다만 결국은 집단 지성의 결과로 나온 선거 결과가 호남은 상당히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에요. 그런 분석이 일반적인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되면 같은 야권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같은 진영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되면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그 정권 심판론, 정권에 대한 공격 이런 전투력, 전력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전력이 분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 했으면 해요. 호남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곡성도 뭐 곡성은 민주당이 이기라고 예상했었습니다만 개표도 일찍 끝났고 당선이 확정됐고 영광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당과 야당과 이 대결 구도에서 결국 야당의 전력 분산을 우려한 그런 사후적 만약 이긴다면 최종 확정이 된다면 영광에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광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지지난 총선에서 전주의 강성희 후보가 진보당에서 당선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 사실상 양보를 좀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진보당과 혁신당, 조국당이 한 채 양보 없이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대결을 했던 곳인데 사실 그 초반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양자 대결로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때는 여론조사에 이긴 하지만 그 진보당이 좀 약진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이변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 지금에 보면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상보다 굉장히 큰 격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최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특유의 그 이 몰아주기, 전략적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이라든가 여유 있는 뭐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 뭐 그쪽 주장으로는 정권 심판, 뭐 이런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지 이렇게 분산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 영광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로 봅니다. 예, 뭐 이제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영광 군수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타격이 어느 정도 있겠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민주당을 장악한 상태인데 근데 사실상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광에서 진다면 뭐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별로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개표 51.2%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40.4%, 진보당에서 31.8% 득표한 걸로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어느 한 동네나 마을에서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혹간 뭐 지난 총선에서도 특정 동네나 마을에서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역전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몇백 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런 상황이고 예. 저게 추세적으로 저 정도 개표가 되면 균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정도 표차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으로 힘을 모으자는 호남의 현재의 여론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몇몇 지역은 윤곽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확실해진 지역도 있고 한 자정쯤 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실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추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지금 뭐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 신청하고 그것들이 좀 단독으로 의결이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만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다 퇴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물론 모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의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 뭐 알겠는데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일부 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100대 0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일부 좀 받아주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 비율 조정을 해서 당신들이 신청한 사람들도 우리가 좀 받아주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도 100대 0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10대 0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당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채택이 됐고 예. 또 뭐 이쪽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대통령실 관계자 또 뭐 그 김건희 여사 본인 또 예. 그 오빠 등등이 친오빠. 다 채택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국감에서도 나타났지만 일부 전부 이제 불참할 거예요. 불참하면 또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동행명령장을 또 발부할 거고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주소 불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또 이제 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게 지금 국감 내내 보아왔던 그런 또 악순환이면 악순환이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그냥 그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국민들은 국회가 정치의 어떤 타협의 장이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정치 혐오에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증인 명단을 보면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그리고 친오빠, 김 여사의 친오빠 말씀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 예. 강혜경 씨, 이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실의 또? 보좌관 회계 예. 책임자였다면 이분이 여러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혜경 씨가요. 김영선 전 의원, 또 포함이 전 됐죠. 당연히 증인을 채택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정치에 블랙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국감에서 이런 사람 증인 채택하면 누구 채택합니까? 근데 지금 여당이 채택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딸. 문다혜 씨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다혜 씨나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이런 분들 아까 말씀처럼 뭐 동행명령장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 하겠죠. 근데 국민 일반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문다혜 씨보다 훨씬 명태균, 강혜경 씨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100대 0 이런 얘기 여당 대 야당 대 하는 얘기인 것이고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여당이 채택한 이 지금 문다혜 씨가 별로 힘을 못 얻어요. 증인 대 증인으로 볼 때 국민들이 볼 땐 명태균 씨 보고 싶은 거예요. 강혜경 씨 얘기 듣고 싶은 거고 문다혜 씨 말보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최 교수님 말씀대로 명태균 씨나 그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은 본인들이 나올 겁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언론 쇼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 장문의 인터뷰를 하고 이제 방송을 고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 방송이 다 생중계를 할 국회에 안 나올 이유가 지금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뭐 여야가 누구를 원하고 원하지 않든 간에 명태균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예. 야당 단독 국감과 청문회식 그 국감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또 벌어진다고 하나 이상할 게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
뭐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명태균이잖아요. 예, 예.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에는 과거에 명태까지 치면 생선이 나왔는데 명태 치면 명태균이 나와요. 자동 완성 아, 말씀하시죠? 자동 완성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지금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엄청나게 목소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명태균 씨 카톡 대화 공개에 따른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친오빠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여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카톡 그 앞뒤 맥락을 모르면 그 카톡 공개된 거만 보면은 친오빠일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전혀 알 수 없지만, 저도 정치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친오빠라는 해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야말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국민 납득 안 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일 때 너무 직자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분명하게 그럼 친오빠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나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반발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뭐 기제를 마련하든가. 방어도 못 하잖아요. 그 제가 봐도 친오빠가 아닐 거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그 너무 지금 대통령실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빠르고 전략적이지 않고 아주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미숙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당의 정치공학적인 문제들인데 진실이에요, 진실. 지금 진실 공부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거 수사로 밝혀질 일이기도 하지만 수사 이전에 이거 누가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아니겠어요? 진실이 이길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예, 좀 짧게만 드릴게요. 짧게 저도 예.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증거를 하는 카톡 메시지를 뭐 사진을 수천 장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2,000장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내놓는 증거는 이게 취사 선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편집의 가능성도 있고. 저는 무슨 얘기냐? 이걸 다 공개하려면 차라리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공된 상태로 자꾸 제공이 된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 카톡 대화도 저기를 이제 저렇게 공개하는 거를 사자성어로 단장취의라고 합니다. 어느 대목을 잘라서 할 경우에 앞뒤 문맥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오빠와 관련된 카톡 대화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관련된 내용이 가감없이 다 공개돼야 되는데 모든 게 예. 명태균 씨 손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수사가 됐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전부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주장과 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길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